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 주제는 이른바 조혜주 파동에 동파된 국회, 그로 인해 길을 잃은 선거제 개편 논의로 정했습니다. 국회 기능이 올스톱된 상황이라 방송에서라도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 시간에도 박주민 의원, 또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선거제 문제 그리고 또 조혜주 논란 잠깐 토론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조혜주 임명 논란과 무관하게 이게 국회 파행으로까지 갈 상황인가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파행까지 치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으로서 책임감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문제 제기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이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가올 선거들을 치를 선거 사무처를 다 총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됐다는 거. 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오해 소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청문 절차 없는 임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물론 저희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분명히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유사 사례는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선관위가요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대법원장이 3분, 대통령이 3분, 그 국회에서 3분 하는데 보통 다수당이나 여당 다수당이죠. 다수당이 2분하고 1분 하는데 사실은 2014년에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한 분이랑 그다음에 국회 예전에 이제 한국당이었죠. 한국당이 임명한 한 분이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여의도 연구원의 이사였다든지 아니면 윤리심판위원을 했다든지 당원은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지금 조혜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물론 나중에 통과는 됐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분 중에 결국 대법원 빼고 6분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대통령 임명한 분 중에 3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임명한 3분 중에 또 2분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선례로 봤을 때 이걸 보이콧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 전에 봤을 때 선례로 보면 저는 그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그 캠프 전력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하거나 등재되어 있는 게 맞았다면 그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청와대 및 여당도 이것부터 확정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 현행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물론 법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적을 갖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여한 경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후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을 하는 분이 당적을 갖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치에 관여했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제가 앞에 선례를 말씀드린 게 당과 관련 어떤 활동을 했던 분들도 임명이 된 선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 물론 논의와 관계없이 일단 좀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설령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특보라는 게 우리 선거 과정에 지금 조회를 보니까요. 저도 특보 임명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5,2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해줘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추천하고 그럼 보통 실무자들이 언론 같은 것 쪽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래서 임명장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신청서가 없고 추천한 분도 없고 임명장 발급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백서라는 거는 사실은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몇 분이 남아가지고 만듭니다. 이러면서 아마 좀 착오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 활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활동을 안 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 임명장 신청, 그러니까 임명 신청은 없었다라는 민주당의 설명까지는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저희가 이런 걸 던져서 만약에 그게 확인됐다면 모르는데 또 하나는 이제 나무위키에 그분의 그런 공명선거 특보 전력이 올라 있었는데 이걸 지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위키라는 것은 본인이 인터넷 치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봐왔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아마 통보를 받으셨겠죠. 그 뒤에 그걸 지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상임선관위원회 직책 수행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이분도 인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운 그 시점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 이전인가요? 지금 나온 것은 그 이전에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가보니까 내가 이런 활동을 한 바 없는데 이게 기재가 돼 있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시점이 좀
저희가 오해할 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정 직후 그다음에 논란이 되기 직전. 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청문 절차가 저희가 없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중앙선거위원들이 계시지만 상임선거위원은 또 역할이 달라요. 이분은 상임위원이 한 분인가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사실상 그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령 유권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범죄 또 선거법 위반 여부의 조사까지 다 지휘하고 계세요.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왜 청문회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청문회를 처음에 그 청문 요청안을 철회해 주십사 하고 대통령께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어필 차원의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했다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내대표께 말씀드려서 홍 원내대표께 청문회 하자. 그래서 1월 달 안에 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이 또 서로 간에 이제 상반된 주장이 나와서 그러면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자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이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옥신각신했죠. 그러다가 결국 저희가 그래 안 할게.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이 된 거예요. 안 할게 그랬는데 하기로 했다. 저희가 그 증인 그거 안 해도 된다. 증인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고집했던 증인 좋다. 안 할게. 왜냐하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보를 활용해서 청문회 하려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그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 진행 없이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지금 이 팩트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이제 증인으로 문제됐던 분들이 이제 백서를 발간한 분, 그다음에 활동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준 분, 그다음에 어쨌든 선관위 관계자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이제 청와대 인사 검증 담당 인사수석이었죠. 이 부분을 이제 요구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1차 기한 넘기고 2차 기한까지 넘긴 다음에 1차 기한이 9일이었고 2차 기한이 19일이었는데 근데 우리 당에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실제로 이걸 처리한 적이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뭐 하셨다는데 그거는 내부 논의 과정에 어떤 얘기는 오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한국당 측에서 이 청와대 인사 담당자를 철회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1월 21일경인가요? 증인 채택을 놓고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당은 문제가 됐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 23일의 일입니다. 22일, 23일, 22, 23일에 이제 저 논의가 있었는데 증인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기한이 넘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3일 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하겠다라고 이제 야당 정무수석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긋나면 과연 지금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통보했습니까?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아마 저희 그 회의 과정에서 그 언론 있을 때 한 얘기예요. 하신 말씀이고. 그럼 그거는 뭐 쉽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 겁니다. 아마 홍 원내대표님에게 한 걸로 측에 한 걸로 이렇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짓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책임을 입히기 위해서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분명히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비서관, 수석 비서관이 아닙니다. 그냥 비서관입니다. 비서관분하고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난색을 표하시길래 저희가 그 부분을 철회했다. 이게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 얘기하신 부분 나무위키라는 건 어떤 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서 이제 조회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정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 말씀하시는데 2009년에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강경근 그분이 상임위원이었거든요. 이분도 물론 당적은 없었는데 뭔 활동을 했냐면 선진화 무슨 시민연대 부의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상임위원 됐거든요. 그때도 사실 청문회 하고 했습니다. 선진화 시민연대면은 그 그렇죠. MB 외곽 조직 그렇죠. 우파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곽 조직이었죠. 거기 부의장 맡았던 분이라 이런 분들도 사실 청문회해서 뭐 저희들은 반대했죠, 당연히 했지만 청문회를 핵심적인 게 이게 청문회를 보이콧까지 어쨌든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 있는데 지금 쟁점은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정도냐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를 했지만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게 정치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반대하신 이유가 분명히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대 입장에 왔을 때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 너네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 테니 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상임위원, 선관위원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게 전향적으로 나가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상임선관위원 임명 체계예요. 원래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때 상임선관위원을 임명한 게 아니고요. 네. 선관위원을 임명하고 선관위원 중에서 투표로 호선하게끔 돼 있거든요. 상임위원을. 예. 네. 근데 보니까 그 자리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3분 중에 한 분이 상임선관위원 자리라는 겁니다. 법에도 없어요, 그거는. 네. 관례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늘 해왔었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뭐 니네 잘못이냐 우리 잘못 이걸 떠나서 일단 제도적으로 진짜 호선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번 제도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증인 채택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청문회가 불발이됐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규명할 방법이 없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당은 지금 국회 파행 사태를 이제 이 정도 이제 뭐 주장했으니까 풀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혜주 상임선관위원 청문회 없는 임명만 갖고 국회 파행, 국회 보이콧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쭉 보시면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야당을 바라보는, 야당을 대하는 이런 소통의 정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에 대한 항의 차원이지 국회에서 저희가 얻어갈 게 없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이룩할 게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경청하신 이후에 반영해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다른 야3당은 또 뭐 한국당이 너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야3당 입장에 또 다른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국회 전체 틀 안에서 보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다는 못 들어주시더라도 또는 들어주는 절차에 반영은 해 주셨어야 된다. 네.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청문 절차 없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청문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도요. 그 뒤에 다시 청문하겠다라고 말씀을 올리면 그러면 청문 절차는 최소한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국회를 대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뭐 한국당에서 증인 철회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국회에 합의를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정상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 쟁점이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이미 네. 기한이 도가 됐었고요. 기한이 2차례나 도가 됐었고 최고 쟁점이 증인 채택 여부였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 제시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문제됐던 최윤희 의원이나 김영호 의원도 선관위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임기가 6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그 전에과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그 찬성하냐 반대냐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를 했냐 안 했냐예요. 제가 보기엔 청문회를 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논의를 국회 안에서 했쓰는 게 맞다. 거기 안 한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야라고 똑같은 관점에서 증인을 좀 웬만하면 수용하고 청문회를 하는 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백서가 문제됐기 때문에 백서를 발간한 사람이라든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든지 이런 부분 증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인사 검증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사 수석을 만약에 이렇게 그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적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스스로 특보 임명을 받은 바 없고 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당사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문 절차 내지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건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확인했으면 되죠. 청문회를 안 하신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주신 거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뭐 파행 상태, 올스톱 상태고요. 뭐 다른 지금 뭐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정개특위 이게 이제 선거제도 논의하고 있는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 이 중요한 특위들이 지금 가동이 제대로 원활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다른 것 떠나서 선거제 개편은 사실 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선거구 획정은 이제 1년 내에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로 13개월 전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개편안을 만들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의장한테 13개월 전에 보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 국회에서는 1년 전에 확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그러니까 13개월에 다시 1개월 전, 그러니까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다시 선거구를 조정한 다음에 국회로 넘기면 국회가 최종 확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는 보내달라. 네네. 그럼 그 안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절차는 맞는 거죠. 네.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의견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별도의 안을 내셨는데 네. 그 안이 사실은 진정성 있는 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 방안이 예, 뭐 진정성이 준연동, 없다. 복합연동, 보정연동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쓰시면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그 평가로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떤 안인지 잠깐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을 네네. 해주시죠. 현 부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부대변인께서. 일단 의원 정수는 유지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가 최고 쟁점이었는데 3대1 안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2대1로 2대1, 100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가 53석이 줄게 돼 있습니다. 현재보다 53석이 그렇죠. 줄고 그럼 줄기 그만큼,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보완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연동형의 비례대표 출마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석패율제인데요. 지금 준연동, 뭐 복합연동, 보정연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핵심적으로는 이제 100% 독일식 연동형은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준연동은 50% 연동형이라 보시면 되고 복합연동은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정연동형은 최저 어떤 수준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연동형 가자는 얘기인데 지금 그 장제원 그 사개특위 간사께서는 예. 한국당 간사. 한국당 네. 우선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서 저는 뭐 한국당에서 지금 뭐 진정성을 떠나가지고 일단 안이 나와야 왜냐하면 예. 5개 당 중에 야 3당 안은 나왔죠. 예. 민주당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안만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당의 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논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 안을 저희 당에서도 굉장히 이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예. 3대1로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설득해서 2대1까지 온 거거든요. 그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면 당안이 확정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럼 한국당이 당연히 안을 내놔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건데 지금 뭐 그쪽은 네. 진정성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논의가 안 된다는 건 자, 저는 말이 안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총원 국회의원 총수는 300인에서 늘지 않는 걸로 그럴 전제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논의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실제 총수를 늘리지 않는 전제거든요. 이렇게 준연동, 복합연동, 그다음에 보정연동 하면 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느는 정도가 다른 거지. 예. 또는 안 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제도거든요. 연동형의 변형일 뿐이지 연동형을 100%인지 50%인지 또는 뭐 지역구에 대한 투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합쳐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역구 전체 의원 300명에 보다는 는단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비례대표 분배 방식, 그러니까 100% 연동이냐, 준연동이냐, 복합연동이냐 이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결국 뭐 지역구 축소가 오히려 더 쟁점이 아닌가 싶어서 두 분께 그 부분에 좀 토론을 집중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저희 안은 뭐냐면 아직 정확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일단 현행 유지도 안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어떤 생각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돼서 현행 유지한다는 것도 안에 하나고 아직 네. 저희가 당론이 모아진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300명 현행 국회의원 수를 유지한다 예. 이겁니다. 그 안에서 일부 의원 주장에서 나왔듯이 이제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전제는 300명 이상 늘지 않는다. 예. 만약에 안 되면 현행을 유지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은 의원총회에 정개특위 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보고가 안 됐고 그래서 네. 저희가 아직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린 자, 거예요. 그러면 의원 정수 300명 현재 300명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지역구가 지금 253석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안처럼 200석까지 53석이나 줄이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농복합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형으로 간다고 치면 도시에서 이제 선거구 그 도시 정원이 줄거든요, 지역구. 예. 그래서 비례대표로 옮긴다라는 이제 안이 도농복합형인데 그것이 57명이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 정확히 그 200대 100 이렇게 하여튼 그 얼음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네. 예. 결국 지역구 축소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두 당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이제 복잡한 안을 내주셨지만 실제로 300명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도적 안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안을 한국당에 던진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좀 그런 오해를 면에서 하고 있는 진정성이 거죠. 없다고 네. 한다는 건데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제가 잘못돼 있어요. 우리 당 안이 300명 늘어나는 안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200, 비례대표 예. 100명 고정이에요. 네. 지금 자꾸 늘어난다는 건 이제 독일식 100% 연동제를 전제로 한 거예요. 독일식이라는 건 100% 연동제이기 때문에 전체 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 당연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 이게 늘어날 수... 백석의 배분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300석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도농복합형은 사실은 이 쟁점하고 약간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농복합형이라는 거는 소선거구제 할 거냐, 중대선거구를 할 거냐. 네. 결국은 지역구에서 몇 명을 뽑을 거냐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늘 수밖에 없는지 대해서 제가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할게요. 하여튼 근데 뭐 공당의 그 원내 수석 부대변인이 나오셔서 비례대표 100석 안 늘어난다, 정원 안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공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예. 다만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들었고, 요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제 늘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네. 그 느는 정도가 차이가 이제 들쭉날쭉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그 한국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그러니까 대도시 일정 기준 이상의 대도시 선거구에서는 2명 내지 5명까지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지역구 선거구 제도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시골은 뭐 그러니까 농촌 어촌 지역은 현행처럼 소선거구제 1명만 1등만 뽑는 제도로 한다. 이게 이제 도농복합형 아니겠습니까? 이 방안을 민주당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입장 저희는 여전합니까? 네, 어쨌든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예. 중대선거구와 이제 소선거구제를 합한다는 건데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100만이냐, 50만이냐, 그 네. 기준이 애매해요. 네. 100만인 데서는 현재는 보통 4선거거든요. 거기서 3명 선출한다 그러면 이게 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의 그 차별성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그 아마 지역구 왜 그럼 100만만 했냐, 그럼 50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는 네. 일률적으로 가는 게 맞다. 어디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어디는 소선거구로 하게 되면 예. 대표성 문제도 생기고 기준의 모호성도 생기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그럼 석패율제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석패율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뭐 복권에 보면 아차상 비슷한 거예요. 네. 지역구에서 2등인데 가장 근소하게 된 분들, 특히 네.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데서 2등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 분들을 구제해 주자. 네. 결국은 지역구 축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또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들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 저희들이 어떤 당론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에 지금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야 뭐 불보듯 뻔한데 2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석패율제가 좀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것에 대한 통과를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저항을 무마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는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죠. 예. 네, 그럼 석패율제라는 한국당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지역구 줄인다는 전제가 만약에 합의가 되면 예. 그 보완 제도로 또는 설득하는 대체 제도로 아마 석패율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총리 추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된다면 석패율제도 그리고 또 민주당이 내놓은 안뿐만 아니라 야3당에서 요구하는 100% 연동형 비례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이거 거부하기 위한 수사입니까? 아니면은 총리 추천제가 정말로 합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총리 추천제라는 게 결국 우리 현행 총리는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총리 추천제는 어찌 보면 이제 내각제와 대통령의 중간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내각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구정이니까 그럼 선출과 추천의 차이가 뭐냐? 예. 어떤 추천의 기속력 문제라든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추천만 단순히 했을 경우에는 헌법 개정 문제는 안 생깁니다. 예. 안 생김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구속력이 어디까지냐? 만약에 추천을 했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다른 예. 사람을 했을 경우 아니면 뭐 복수로 추천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거든요. 근데 네.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를 이렇게 또 결합시켜 놓으면 이게 또 개헌 문제로까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선거제는 선거제 자체로 논의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현 부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도농복합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가 좀 분명한데 이 총리 추천제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총리 추천제가 박근혜 지난번 탄핵 사태 때 결국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아마 지금 만약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추천제를 좀 명확히 해주신다면 예. 추천에 예를 들어서 저는 단수 추천보다는 예를 들어 복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추천을 했을 때 만약에 절차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분을 임명했을 때 어떻다든지 이런 어떤 예.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현행법 내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정리된다 그러면 논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총리 추천제가 개헌까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개헌 이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단계입니까? 이게 지금 추천이라는 단어가 저도 좀 의미가 불분명한데 원래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제 선출이었죠. 총리 선출. 근데 발언은 추천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네.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제도를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는 이제 권력 구조 개편과 맞물려야 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보면은 이제 선출과 유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 추천은 사실은 정의당 이하 그 야삼당 예전에 많이 주장했던 예. 부분이거든요. 네. 이 추천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메리트는 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명이 아니고 단수 추천을 전제로 합니다. 네. 한 명을 추천했을 때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 있지만 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전국이 혼란으로 가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대통령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 수시로 정계 개편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제라는 것은 상당히 흡수력이 있어요. 예. 재편되면 양당제로 재편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계 개편이 수시로 있는 전국 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제하에 아마 총리 추천제를 알겠습니다.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분 남아서 좀 알차게 쓰겠습니다. 각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일 텐데.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자격 논란, 이번에 선관위가 오늘 내린 판단은 뭐 경선 기탁금이라는 걸 내고 뭐 그 당비 자동 이체하는 걸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 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일부 당내에서 이게 너무 불거지게 되면 예. 지금 통합으로 가서 민주당의 어떤 저런 소통하지 않는 이런 정치 형태에 짧게 맞서서 좀 해야 부탁드릴게요.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분란이 커지는 건 원치 않는 분들도 네.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당권 주자들의 각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좀 잠재적으로 오래 갈 여지도 있죠. 예, 비대위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비대위의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목요일 날 비대위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네. 선관위에서 이제 본인들 의견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목요일 날 알겠습니다.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 부대변인께서는 조혜주 의원 문제가 지금 전국을 꽉 막고 있잖아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사태를 푼다는 관점에서 자진 사퇴를 권유해 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